독일 철학 총정리 2편 소개. 독일 철학 총정리의 제2편은 3인의 철학자 즉 피이테, 헐덜린 그리고 셸링의 철학을 다룹니다. 그 소개 및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7. 피이테. 피이테의 실천적 관념론, 주관적 관념론. 피이테의 주저인 지식학은 자아와 비아를 두 축으로 하여 인식과 실천의 문제를 다룹니다. 자아란 나라는 의식이고 비아는 나 외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 만큼 피이테의 철학은 근대 철학의 시조인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즉 사고자아의 원리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임마뉴엘 칸트의 비판 철학을 더욱 높은 단계로 끌어올려 사고하는 자아 중심의 존재론으로 만든 것입니다. 당시 독일에는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 관심을 잃고 회의주의 철학이 붐을 이루었습니다. 그런 중에서 라인홀트라는 학자가 칸트의 핵심을 의식으로 보고 이를 통해서 칸트 철학의 기초를 다시 정립하려 했습니다. 피이테는 칸트 철학의 핵심 개념인 선험적 통각과 물자체를 자아와 비아로 환원시킵니다. 그리고 비아 역시 자아로부터 유래한다는 사상을 전개합니다. 피이테 철학의 기본은 자아와 비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세상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이때 세상은 모든 현실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루는 논리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는 논리학의 12개의 범주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그는 또한 칸트 철학을 따르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칸트는 오성, 즉 언더스탠딩을 기능적으로 파악하여 논리학 12개의 범주 작용으로 보았습니다. 12개 범주 중에서 예를 들면 긍정과 부정, 실체와 속성 그리고 원인과 결과 등이 있습니다. 피이테의 지식학의 기초란 책은 오성을 통해서 세계를 창조하는 작업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해겔의 변증법을 정반합의 논리로 보는데 이것은 실은 피이테가 만든 것입니다. 즉 명제에서 반대 명제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종합 명제가 도출되는 인식의 과정을 말합니다. 시서스 정 엔티서서스 반 그리고 신서서스 갑입니다. 이는 위에서 말한 자아와 비아의 상호작용을 의미합니다. 피이테 철학의 핵심은 실은 실천편에 있습니다. 이론편은 가설적인 면이 있습니다. 즉, 그 자체로서 진리가 아니라 다른 어떤 존재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피이테의 철학의 기본적인 관점을 여기서 처음으로 밝히겠습니다. 이는 특히 칸트의 사상과의 비교 및 발전의 측면을 드러납니다. 칸트는 이론과 실천을 구분 내지 분리합니다. 특히 실천 이성은 인간의 자연적인 욕구나 충동 등을 극복하고 순수한 미덕을 추구하는 데 가치를 둡니다. 그런데 피이테는 인간의 실천성 혹은 윤리성을 인간의 본질로 봅니다. 즉 인간은 올바른 것과 선한 것을 추구합니다. 인간이 항상 선하다는 말은 아니고 도덕과 윤리를 추구하는 인간성을 철학적으로 규명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비아 때문입니다. 이때 비아란 단순한 타자 혹은 세상 등의 뜻이 아니라 절대적인 선으로 놓아진 타자입니다. 이를 피이테는 동경이라고 합니다. 동경 때문에 인간은 도덕을 추구합니다. 추구 역시 지식학의 실천편의 핵심적인 개념의 하나입니다. 이런 절대적인 윤리성이 칸트가 말한 물자체로서의 타자입니다. 따라서 피이테는 칸트의 물자체 개념을 비아로 환원시킵니다. 그러나 비아는 결국 자아의 산물입니다. 이처럼 자아가 자신을 비아로 만들고 다시 이를 자아로 환원시키는 것이 피이테의 지식학의 흐름입니다. 8. 헐덜린의 통일철학. 독일의 저명한 시인이며 소설가인 헐덜린의 철학 사상은 젊은 시절 쓴 판단과 존재에 관하여 라는 논문과 그의 소설 휘페리온에 나타난 사상입니다. 전자에서는 당시 유행한 피이테의 철학에 대한 비판입니다. 피이테 철학의 제1원리인 나는 나다 즉 I am I 문장이 통일이 아니라 분리라는 것입니다. 즉 나는 나다 문장은 주관과 객관의 분리라는 것입니다. 그 반면 절대적인 통일을 나타내는 개념은 존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설 휘페리온에는 미학적 통일 철학이 나타납니다. 미가 통일이며 예술과 종교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9. 셸링, 선엄 철학과 자연 철학의 종합, 5단계 발전. 셸링의 특징은 피이테의 자아의 철학과 괴테의 자연 철학의 종합입니다. 셸링의 초기 철학은 피이테 제자의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초기의 셸링은 자아에 관하여입니다. 피이테의 철학 곧 자아와 비아의 철학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셸링은 자아를 모든 생각과 상상에 선행하는 존재라고 규정합니다.
나고 생각하는 나는 세상과 신 그리고 사유에 앞서는 존재입니다. 나는 그 존재와 사유가 동일합니다. 셸링의 말로 절대자아는 자신의 생각을 통해 스스로를 생산한다라고 합니다.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는 근대 철학의 원리는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변화가 됩니다. 이렇게 셸링은 어린 나이에 피에테의 철학을 피에테 자신보다 더 효과적으로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셸링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당시 문학과 정치의 거두였던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자연철학을 수용합니다. 괴테는 문학가인 동시에 자연과학자이자 자연철학자였습니다. 피에테의 철학이 정신에서 자연을 도출한다면 셸링의 자연철학은 그 반대로 자연에서 정신을 도출합니다. 그 원리는 간단히 말해서 자연이란 두 가지 힘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기를 단순한 물질로부터 유기체, 그리고 인간 정신으로 상승시키는 운동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음 셸링의 철학은 동일 철학으로 발전합니다. 선엄 철학과 자연 철학이 절대자의 양면의 날개와 같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정신과 자연이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다는 논리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셸링의 신화 철학 단계입니다. 말년의 셸링은 그 전에 강단 철학을 떠나서 고대 신화와 전설에 대한 철학적인 사유를 펼칩니다. 셸링의 신화 철학의 핵심 주장은 철학적 개념이 신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이전의 사상과 완전히 다른 변화입니다. 사실 철학은 신화적인 사유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즉, 그들은 모두 실증과학 혹은 경험과학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셸링은 신화가 인간 본성과 진화의 근본적이라고 믿습니다. 즉, 신화와 전설이란 것은 인간들의 창작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근원적인 자연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신화는 자연에서 나옵니다. 7. 피에테의 철학. 요한 고틀립 피에테 1762-1814. 피에테는 칸트와 헤겔 사이의 독일 철학에서 주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처음에는 칸트의 가장 재능 있는 추종자 중 한 명으로 여겨졌지만 피에테는 소위 지식학, 사이언스 어브 날러지, 독일어로는 비센샤프츠레레, 즉 WISSENSCHAFTSLEHR이라고 불리는 자신의 선엄적 혹은 초원론적 철학 체계를 개발했습니다. 선엄적이나 초원론적은 같은 단어입니다. 둘 다 영어로는 트랜선덴털로서 그 의미는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 혹은 경험에 앞서는 지식이나 개념 등의 의미를 말합니다. 피에테는 기술적인 철학 작품과 대중적 글을 통해 특히 예나 대학교 재학 시절에 동시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생애 말년에 약해졌고 이후 헤겔의 지배력으로 인해 피에테는 칸트의 비판 철학에서 헤겔의 정신, 철학으로의 독일 관념론 발전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 사고를 가진 과도기적 인물의 지위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피에테는 독일 관념론의 전통을 매우 독창적인 형태로 이어간 사상가로서 그 자체로 중요한 철학자로 더 올바르게 여겨집니다. 1. 피에테의 시작 1762-1794. 초기 생활. 피에테는 1762년 5월 19일 리본 제작자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뛰어난 지성으로 모든 사람을 감동시켰지만 부모님은 너무 가난해서 학비를 낼 수 없었습니다. 지역 귀족의 후원을 통해 그는 대학 교육을 위해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PFORTA 학교에 다닐 수 있었고 그 후 진허와 라이프시그 대학에 다녔습니다. 불행히도 피에테의 이 시기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지만 신학 학위를 취득하려고 했고 1784년경에 재정적 이유로 학업을 중단해야 했으며 어떤 학위도 취득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순회교사로 생계를 이어갔고 그동안 취리히에 살면서 미래의 아내인 요하나 란 저에너 렌을 만났습니다. 1790년 여름 라이프치히에 살면서 다시 한번 재정적으로 궁지에 몰린 피에테는 당시에 거의 알지 못했던 칸트 철학을 대학생에게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칸트의 글에 몰두한 것은 그의 사고방식을 혁명적으로 바꾸고 그의 삶을 바꾸어 그 이전에 지녔던 결정론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비판 철학의 교리를 알게 되었고 결국 자유와 결정론의 화해로 향하게 했습니다. 즉 칸트의 비판 철학이 자유를 주었다는 말입니다. B. 피에테의 갑작스러운 명성 상승. 그러나 그 후 피에테는 더 많은 방황과 좌절이 뒤따랐습니다. 피에테는 칸트를 직접 만나기 위해 퀘니히스베르크로 여행하기로 결정했고
1791년 7월 4일에 제자는 스승과 첫 면담을 가졌습니다. 불행히도 피이테에게 일이 잘 풀리지 않았고 칸트는 방문객에게 특별히 감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비판 철학에 대한 자신의 전문성을 증명하기 위해 피이테는 비판 철학과 신의 계시의 문제에 대한 관계에 대한 원고를 재빨리 작성했는데, 이번에 칸트는 결과에 당연히 감명을 받았고 자신의 출판사가 1792년에 모든 계시의 비판 시도라는 제목으로 출판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영어로 An Attempt at the Critique of All Revelation라는 책입니다. 이 초보적인 노력에서 피이테는 칸트의 도덕성과 종교에 대한 주장 중 많은 부분을 신중하게 확장하여 계시 개념에 적용했습니다. 특히 그는 모든 종교적 믿음이 우리에게 합법적인 주장을 하려면 궁극적으로 비판적 검토를 견뎌야 한다는 칸트의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숱한 이야기들과 기적과 이사 등도 그것이 도덕적이기 위해서는 비판적인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판적인 검토는 결국 칸트의 윤리학의 법칙 즉 정언적 명령과 합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너 자신의 행위의 준칙이 보편적 입법과 일치해야 한다는 칸트의 도덕 명령의 제1공식이 성경에 나타난 일화에도 타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여진 성경의 일화라도 비도덕적이라는 것입니다. 피이테의 이름과 서문은 모든 계시의 비판 시도의 초판에서 생략되었고, 따라서 이 책은 처음에는 칸트 자신의 작품으로 여겨졌습니다. 피이테가 저자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는 즉시 중요한 철학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잠깐이라도 칸트의 작품으로 오해받은 사람은 누구나 독일 철학계에서 명예와 유명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피이테는 철학적 통찰력을 자신만의 체계로 형성하려고 시도하는 동안 가정교사로 계속 일했습니다. 그는 또한 익명으로 2개의 정치적 저서인 지금까지 억압해온 유럽의 군주들로부터 사상의 자유를 되찾다와 프랑스 혁명에 대한 대중의 판단을 바로잡는 데 기여하다를 출판했습니다. 그가 그 저서들의 저자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고, 그 결과 그의 공직 경력의 시작부터 그는 급진적인 원인과 견해와 동일시되었습니다. 1793년 10월에 그는 약혼녀와 결혼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나 대학교에서 칸트 철학의 유명한 주창자이자 해석자인 칼 레오나르트 라인홀트 1758-1823가 최근에 비운 철학 교수직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피이테는 1794년 5월에 예나에 도착했습니다. 예나 시대 1794-1799 피이테의 철학적 소명. 예나에서 1799년까지 보낸 세월 동안 피이테는 독일 철학 전통의 주요 인물 중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명성을 확립한 저작들을 출판했습니다. 피이테는 자신을 동료 철학자, 대학 동료, 학생이라는 전형적인 청중에게 연설하는 학문적 철학자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을 학계의 한계를 넘어 더 넓은 역할을 할 학자로 여겼는데, 이는 예나에 도착한 직후에 넘쳐나는 강의실에서 발표된 학자의 소명에 대한 몇 가지 강의에서 웅변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 강의에 따르면 철학의 과제 중 하나는 자유롭고 조화로운 사회에 가장 적합한 목적을 향한 합리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학자의 특별한 역할, 즉 피이테 자신과 같은 개인의 역할은 그들의 특정 학문 분야와 상관없이 인류의 교사이자 완벽을 향한 끝없는 진보의 감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피이테는 그의 경력 전반에 걸쳐 한편으로는 철학학자와 학생을 위한 철학작품을 쓰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 대중을 위한 대중작품을 쓰는 일을 번갈아가며 했습니다. 더 광범위한 대중과 소통하려는 이러한 열망, 말하자면 이론과 실천 사이의 격차를 메우려는 열망은 처음부터 그의 글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사실 사회 전체의 교육에 대한 피이테의 열정은 그의 철학 체계의 필연적인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철학을 계몽, 즉 인류를 스스로 부과한 미성숙함에서 궁극적으로 해방시키는데 봉사하는 칸트의 전통을 이어갑니다. 피이테가 채택한 칸트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성숙해지는 것은 우리 스스로 생각하려는 의지를 극복하고 외부 권위의 지도 없이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비의식의 원리 바이 라인홀트. 위에서 우리는 피이테와 칸트의 역사적인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경을 했습니다. 이처럼 한때 칸트의 학생으로 있던 피이테가 칸트를 지향하고 극복을 하는 스스로 고유한 철학자가 되는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이테의 대표적 저서인 지식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식학의 대표적인 저서는 전체 지식학의 기초 1794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아 개념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아는 단순히 나라고도 합니다. 피이테의 철학은 자아의 철학 혹은 나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피이테는 칸트의 선엄 철학을 분석 비판하고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는 독일 관념론의 상승,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 이전에 라인홀트 K.L. 라인홀트라는 철학자가 칸트주의를 철저히 연구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시도합니다. 그 핵심은 칸트의 중요 개념들 즉 감성과 오성, 시간과 공간 그리고 주관과 객관, 선엄적 통각, 표상, 물자체 등의 의미를 새롭게 규정합니다. 요는 이 모든 것이 표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런 칸트의 중요한 요소들이 객관적인 규정이 아니라 모두 주관적인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인홀트 즉 칼 레온하르트 라인홀트는 소위 의식의 원리라는 규정을 정립합니다. 보통의 의식 즉 경험적 의식에서는 주관과 객관의 구별이 중요합니다. 이 구별은 객관적인 구별입니다. 가령 내가 사과를 본다는 상황에서 나와 사과의 구분은 주관과 객관의 구분입니다. 이를 무시하거나 혼동하면 정신 이상입니다. 그러나 칸트나 라인홀트가 말하는 의식은 자기의식입니다. 즉 나라는 의식입니다. 혹은 더 거슬러 올라가서 근대 철학의 창시자 데카르트가 말하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그 의식입니다. 칸트 철학을 다시 한번 논리적으로 해석하여 대중들에게 알리는 데 기여한 칼 레온하르트 라인홀트 칼 리오나트 라인홀트는 표상 개념을 가장 확실한 인식으로 보았습니다. 표상 곧 나의 의식과 연관된 지식이나 이미지 생각 등이 나에게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라인홀트는 그의 저서 초등 철학에서 의식의 원리, 즉 프린서펄 어브 칸셔스너스를 정립했습니다. 이는 의식 속에서 표상은 주관에 의해서 주관과 객관으로부터 구분되고 또 연관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프린서펄 어브 칸셔스너스 is the proposition that in consciousness representation is distinguished through the subject from both object and subject and is related to both 입니다. 이를 풀이하면 주관과 객관 혹은 주체와 대상은 서로 독립된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라인홀트에 의하면 이런 구별마저 실은 주체가 구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위의 사례 즉 내가 사과를 본다는 사실에 있어서 표상이란 사과에 해당합니다. 사과의 이미지 혹은 생김새가 표상에 해당합니다. 그 사과는 여러 가지 요소의 종합입니다. 예를 들어서 붉은 색깔이 있고 사과의 맛과 향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의식은 사과라는 하나의 실체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상 개념에는 주체와 대상의 구별 내지 분리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냥 어떤 이미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표상 개념은 다시 주체에 의해서 주체와 대상으로 구별이 됩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의식 안에서 하나의 물건으로 존재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라인홀트는 의식의 원리를 말한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는 것이 피이테의 자아의 철학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피이테의 사행 개념. 위에서 우리는 라인홀트의 표상 철학이 독일 철학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표상의 철학은 회의주의로 떨어지는 위험이 있습니다. 즉 영국의 경험론이 버클리나 데이비드 휴메에 있어서는 회의주의를 표현합니다. 즉 모든 표상이 단지 나에게 주어진 이미지에 불과하다면 즉 사물의 객관성은 사라집니다. 휴은 특히 인과율 개념을 부정하여 우주의 질서를 파괴한 바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인간의 정체성마저 파괴됩니다. 그러나 임마뉴엘 칸트는 선엄적 통각 개념을 통해서 학문의 객관성을 확립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이테는 자아 개념 혹은 나 개념의 분석을 통해서 지식의 객관성 혹은 세계의 질서를 다시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철학을 지식학, 즉 사이언스 어브 날러지 혹은 독어로는 비센 샤프츠렐의 WISSENSCHAFTSLEHR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피이테는 라인홀트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철학이 표상주의, 회의주의로 떨어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행이란 개념을 만들어서 자신의 철학이 라인홀트와는 다르다는 것을 홍보했습니다. 사행은 사실과 구별됩니다. 사행은 독일어로 타트한들룽 TATHANDLUNG입니다. 사행은 법률적인 용어로서 행동, 실행,
범행 등의 뜻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악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것처럼 자아가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아의 활동이 악한 것은 절대 아니고 단지 범행 기록 이전에 그런 구체적인 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학은 단순한 사실의 기술이 아니라 범행 정도의 강력한 어떤 행동을 기술한다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물론 그 행동의 주체는 자아 혹은 나입니다. 사행은 영어로는 did act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행은 자아의 활동을 말합니다. 이런 자아의 활동 혹은 사행은 피이테에 의하면 의식의 근거를 이루는 것입니다. 즉, 보통의 의식 밑에 깔려서 그 의식과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무의식 혹은 잠재의식이라고도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근원적인 활동을 기록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피이테는 이런 철학적 서술 방식을 반성과 추상이라고 합니다. REFLEXION, and abstraction. 이는 마치 과학자가 시험관 속에서 진행되는 화학물질들의 교류와 활동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과 같습니다. 철학자는 반성과 추상을 통해서 복잡하고 모순적이기도 한 존재의 운동을 서술합니다. D. 논리학의 규칙과 지식학의 규칙. 피이테는 자신의 철학을 출발시키는데 형식 논리학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는 형식 논리학의 제1법칙인 동일률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누구나 인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진리가 바로 어는 A라는 동일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피이테는 더 나아갑니다. 즉, 어는 어이다라는 문장은 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이테는 다시 나아갑니다. 즉, 어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관념론 철학자답게 피이테는 어는 나 안에 있다 혹은 어는 자아 안에 있다고 합니다. 혹은 어는 자아를 통해서 정립된다라고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어는 A라는 문장은 이제는 나는 나다라고 바뀌어집니다. 즉 I am I 혹은 독일어로 이히 빈 이히 즉 이치 빈 이치라고 규정됩니다. 따라서 나는 나다라는 문장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라고 규정됩니다. 나는 나다는 명제는 나는 존재한다라는 명제에서 파생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피이테는 나는 있다, 영어로는 I am, 독일어로 이히 빈, 즉 이치 빈이라는 문장을 사행의 표현으로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식학의 제1원리가 도출됩니다. 이는 자아가 근본적으로 단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정립한다. 즉, 독일어로는 다스 이히 제츠트 우어스프링리히 슐레이트 인 자인 아이그네스 자인. 즉, 데스 이치 SETGT URSPRUENGLICH SCHLECTHIN 4인 EIGNES SEYN라고 합니다. 여기서 정립한다라는 말은 독일어로는 제젠 즉 SETGEN, 영어로는 파젓입니다. 이 말은 고정시킨다, 정착시킨다는 말입니다. 자아가 스스로의 존재를 정립한다는 피이테 철학의 제1원리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은 실은 데카르트의 원리 즉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영어로 I think, 대포 I am 라틴어로는 코기토, 에르고 숨, 즉 COGITO하고 섬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세상의 모든 것과 모든 지식은 다 의심하고 부정할 수 있으나 그 생각을 하는 나의 존재는 결코 의심하거나 부정할 수 없다는 위대한 명제를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 혹은 자아의 본질이 생각 즉 사유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것이 근대 철학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이테 철학의 제1원리와 데카르트의 생각하는 자아의 원리는 내용적으로 같습니다. 단 피이테의 정립한다 형식은 학문의 원리이다, 지식의 명제이다 라는 의미가 추가됩니다. 즉, 이 원리를 마치 수학의 제1공식처럼 사용하여 더 이상의 진리를 추론해 나간다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이는 위에서 한번 언급한 라인홀트의 사상을 계승한 것입니다. 즉, 철학은 가장 확실한 명제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라인홀트의 의식의 원리입니다. 지식학의 3대 기본 원리와 지식학의 이론편. 위에서 우리는 피이테의 지식학의 제1원리를 보았습니다. 제2의 원리는 자아에 대하여 비하가 대립된다입니다. 여기서 비하의 개념이 나옵니다. 독일어로는 니히트 이히, 즉 NICHT-2치입니다. 이는 논리학의 모순율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는 나트 마이너스어가 아니다입니다. 이를 피이테는 자아에 대해서 비하가 대립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부정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하나의 문제는 위에서 말한 사행으로서의 나는 존재한다, 즉
IM에서 어떻게 비하라는 개념이 나오는지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식학은 이제 형식 논리학과 똑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피이테의 설명은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한데 그중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위에서 나는 나다 즉 IMI라는 문장을 소개했습니다. 자아가 주어 S와 수로 P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절대적인 자아는 자아 즉 주어와 비하 즉 수로로 나누어집니다. 필자 안제우의 소견에 의하면 자아가 자아와 비하로 나누어지는 것은 벌써 이럴리에서도 추론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자아가 자신의 존재를 정립한다는 명제는 자아와 존재라는 두 개의 명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명제는 자아와 존재라는 두 개의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자아는 이미 자신과 다른 어떤 것으로 나타납니다. 제3의 원리는 자아는 자아 속에서 가분적 자아에 대해 가분적 비하를 반정립한다는 제3의 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아와 비하가 분리된다는 사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나 속에 또 다른 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은 현실에서는 타당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지식학의 제1원리 혹은 사행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피이테의 철학은 일관적으로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이테의 자아의 철학은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이 문제는 신학과 연결이 되어 창조라든지 피조물과의 소통의 문제에 큰 시사를 줍니다. 피이테는 자신의 3대 원리를 다시 언급합니다. 즉 자아는 무엇보다도 먼저 절대적으로 정립된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한될 수 있는 것으로 즉 비하를 통해서 제한될 수 있는 존재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자아를 통해서 정립된다. 지식학 본문 인용 126 F. 인과성 범주의 도출. 자아와 비하의 범주를 통해서 모든 범주가 도출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임마뉴엘 칸트가 주어진 사실로 인정한 것들 예를 들어 오성, 감성, 상상력, 그리고 심지어는 시간, 공간 등의 개념들도 지식학의 기초 원리를 통해서 도출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여러 번 시도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인과율의 도출만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인과율이란 어떤 사건 어가 다른 사건 B를 만들어내는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를 원인이라고 하고 후자를 결과라고 합니다. 임마뉴엘 칸트는 인과율은 선천적으로 주어진 오성의 범주라고 합니다. 그러나 피이테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아와 비하의 원리를 통해서 인과율을 풀이합니다. 즉 자아에서 비하가 나온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인과율을 도출합니다. 이런 관계에서 피이테는 상호규정 혹은 상호작용의 원리를 제안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자아는 자신을 규정한다. 자아는 규정적이다. 그리고 따라서 자아는 능동적이다. B. 그것은 규정된다. 그것은 규정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따라서 수동적으로 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아는 하나의 자기동일한 행동에 있어서 능동적이며 그리고 수동적이다. 자아에 대해서 실제성과 부정성이 함께 귀속되어진다. 이것은 의심할 필요 없이 하나의 모순이다. 이런 모순은 상호규정을 통해서 해결이 된다. 지식학 본문 인용 137 지. 외화와 소외 개념. 헤겔 변증법의 주요 개념인 외화, 소외 등의 개념에 관련해서 피이테의 사상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소외 즉 영어로 alienation, 독일어로 ENTFREMDUNG 개념은 마르크스주의와 현대 사회 사상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개념이므로 이 개념의 원료인 피이테의 지식학에서 그 출처를 보겠습니다. 외화 개념은 능동과 수동의 맥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이테의 자아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는 고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활동을 하는 존재입니다. 혹은 자아란 그냥 활동, 행동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아의 활동은 자신의 일부를 버립니다. 즉 소외시킵니다. 자신을 소외시키는 것이 자아의 활동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기 소외 활동에 대해서 그 떨어져 나간 자아는 순환으로 규정됩니다. 그 떨어져 나간 부분이 바로 대상입니다. 자아가 스스로를 소외시켜 나간다 혹은 외화시켜 나간다는 것이 피이테의 소외, 외화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은 자본주의 사회에 적용이 되면 아주 적절한 사용이 될 것입니다. 하여간 하나만 정리하면 소외 개념은 피이테에 있어서는 자아의 자기 소외이고 헤겔에 있어서는 정신의 자기 소외이며 마르크스에 있어서는 노동의 자기 소외입니다. H. 주관과 객관의 상호 규정성. 자아의 자기 활동성을 통해서 비하가 정립되고 동시에 능동과 수동이 상호 규정됩니다.
위에서 우리는 라인홀트의 의식의 원리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피이테 역시 이와 비슷한 규칙을 내놓고 있습니다. 즉, 이를 의식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주관 없이는 객관이 없고 객관이 없이는 주관이 없다입니다. 183. 더 나아가서 주관과 객관 모두에게 어떤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역시 이는 자아, 즉 절대자아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자아 속에서 주관과 객관이 정립됩니다. 이를 피이테는 정립의 간접성이라고 부릅니다. 독일어로는 미텔바카이트 데스 제젠스 즉 MITTELBARKEIT 데스 SETGENS입니다. 타자를 통해서 내가 정립되고 또 나를 통해서 타자가 정립됩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나를 잘 아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언급을 통해서 나의 모습이 규정되고 타자 역시 나의 판단을 통해서 그 본질이 규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정립의 간접성입니다. I. 실체와 속성 범주의 연역. 피이테는 실체성의 범주 역시 자아의 작용을 통해서 도출합니다. 실체와 속성 즉 영어로 서브스턴스 언드 애트러뷰트는 물론 서양 철학의 아버지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립한 학문의 최고의 원리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영국의 경험론 철학자 버클리는 이를 부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소금은 짜다, 희다, 결정성을 가진다 등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클리는 이런 삼자를 묶는 실체에 해당하는 존재를 볼 수 없다는 의미에서 실체성을 부정했습니다. 칸트는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실체성이 오성의 선천적 개념이기 때문에 과학자가 이를 객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요즘도 이 문제는 근원적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피이테의 이론은 이것입니다. 즉, 속성과 실체를 만드는 것은 사물 자체가 아니라 자아라는 것입니다. 흔히 이때 자아란 주관이나 오성 등으로 불리어집니다. 속성들이 오성에 의해서 묶이면 실체를 낳고 반대로 실체가 분석이 되면 속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위에 소금의 경우를 봅시다. 짜다, 희다, 결정이다 등을 우리의 정신이 그들을 하나로 묶으면 소금이라는 실체가 탄생합니다. 그 반면 소금이 이번에는 각각의 속성들로 분해가 되면 각각의 속성들은 그 자체로서 실체가 되고 소금 자체는 날아갑니다. 어쨌든 물체의 규정에도 사물의 본성보다는 주관의 작용이 크다는 것이 피이테의 자아 중심의 관념론적 사고입니다. 제2. 지식학의 실천편. 위에서 우리는 피이테의 지식학의 이론편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필자 안제오가 느끼는 이론편의 문제는 지식학의 제1원리, 즉 자아가 스스로를 정립한다는 사행의 원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가설적인 성격이 짙다는 것입니다. 자아가 자신을 다시 비하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모순점을 피이테는 실천 지식학 부분에서 다시 해결하려고 합니다. 피이테 철학의 핵심은 실천편에 있습니다. 위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론편은 가설적인 면이 있습니다. 즉, 그 자체로서 진리가 아니라 다른 어떤 존재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피이테의 철학의 기본적인 관점을 여기서 처음으로 밝히겠습니다. 이는 특히 칸트의 사상과의 비교 및 발전의 측면을 드러납니다. 칸트는 이론과 실천을 구분 내지 분리합니다. 특히 실천 이성은 인간의 자연적인 욕구나 충동 등을 극복하고 순수한 미덕을 추구하는 데 가치를 둡니다. 그런데 피이테는 윤리적 의식을 이론과 실천의 근거로 둡니다. 칸트의 경우 오성이 대상을 정립합니다. 그러나 피이테는 윤리적인 의식이 양심 속에서 법칙을 만들어갑니다. 이런 윤리적 의식이 피이테 철학의 본질입니다. 윤리와 도덕은 모두 인간의 자유를 기초로 합니다. 그래서 피이테는 바로 이 자유를 인간의 본질로 보고 또 그의 철학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지식학의 이론편에서는 자아와 비하가 핵심 개념이긴 하지만 이들 역시 자유와 깊은 관련성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자아와 비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자유는 나와 타자의 관계에서 성립이 됩니다. 여기서 타자란 꼭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밖의 여러 가지 상황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은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비하란 나 외의 모든 것입니다. 피이테는 자아가 이론적이기 전에 윤리적, 실천적이라고 봅니다. 그는 인간의 일상적인 상황에서 철학의 본질을 찾습니다. 즉 인간은 항상 무엇이 있느냐, 보다 무엇을 해야 하나, 즉 독일어로 와즈살 이치 메컨 하고 묻습니다.
더 나아가 피이테는 바로 이런 의무의식 혹은 실천의식에서 자기의식을 발견합니다. 자기의식은 칸트 철학에서 선험적 통각을 말합니다. 칸트에 의하면 선험적 통각 때문에 표상이 객관성 즉 법칙성을 획득합니다. 이는 각종 과학의 법칙을 말합니다. 이는 쉽게 말해서 세상이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의식을 칸트는 오성 즉 언더스탠딩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성을 통해서 세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또 그런 객관적 세상을 바탕으로 행동과 실천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피이테는 실천적 의식이 바로 자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즉 무엇을 해야 하나 하는 의식이 세상을 세상으로 정립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사상이 위에서 언급한 피이테의 지식학에서 자아가 비아를 자신에게 대립시킨다 즉 지식학의 제2원리를 지시한 것입니다. K. 이론적 자아, 실천적 자아, 절대적 자아. 위에서 언급한 인간의 실천성을 피이테는 그의 지식학의 실천편에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여기서 도출되는 중요한 개념들은 1. 추구, 독일어로 스트레벤 STREBEN 2. 충동, 독일어로 트립TRIEB 3. 동경, 독일어로 제넨 SEHNEN입니다. 모두가 인간의 윤리성 내지 실천성 그리고 행동성들과 연관이 됩니다. 여기에 비해서 인간의 이론성, 지식성 등을 나타내는 말들은 반성, 지성 등입니다. 반성 즉 REFLEXION은 가장 넓게 쓰이는 피이테의 지식 개념입니다. 피이테의 지성 인텔러전스는 칸트의 오성에 해당합니다. 지성은 자아와 대상을 분리시키고 대상의 객관성을 형성시킵니다. 이런 면에서 지성과 절대자아는 구별됩니다. 전자는 유한하고 조건적입니다. 여기에 비해 후자는 무한합니다. 이 양자를 결합하는 것이 실천적 자아 혹은 행동적 자아입니다. 단 피이테는 실천적 자아란 말을 쓰지 않고 실천적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실천적 능력을 피이테는 추구라는 개념으로 나타냅니다. 추구는 노력과도 같은 말입니다. 추구는 영어로 스트라이빙입니다. 실천적 자아 내지 실천적 능력은 무한한 추구 즉 절대자아에 도달하기 위하여 무한한 노력을 하는 자아입니다. 추구는 절대자아와 유한한 자아를 결합하는 능력입니다. 결합능력이라고도 합니다. 결합능력으로서의 추구를 탐구하는 것이 지식학 실천편의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지식학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절대적인 자아와 그리고 지성은 하나이며 자기동일적이지 않고 그들은 서로 대립된다. 이런 것은 자아의 절대적인 동일성의 모순이 된다. 이런 모순은 지양되어야 한다. 지식학 249. 이런 모순을 지향하고 대립을 조화시키는 것이 실천 능력의 사명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절대자아는 단순한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실은 윤리적 완성을 뜻합니다. 즉 이론편의 자아가 지식의 대상이라고 하면 실천편의 자아는 절대적인 도덕성을 의미합니다. K. 추구와 저지. 지식학의 이론편에서는 자아와 비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철학과 인식의 주요한 개념들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실제성, 부정성, 인과율, 실체 개념 그리고 시간 감각, 직관, 상상력, 오성 등입니다. 지성 혹은 유한한 자아는 쉽게 말해서 우리의 일반적인 의식과 같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세계를 보고 인식합니다. 가령 나는 사과를 본다와 같은 경우입니다. 이때 사과가 대상입니다. 사과라는 외부의 존재가 나의 의식에 충격을 준 것입니다. 이를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의 사과가 원인이고 그 대상을 본 나의 의식에는 사과라는 개념이 형성됩니다. 혹은 실제 사과의 이미지가 눈을 통해서 신경을 따라 뇌에 들어가게 되고 뇌 안에서 사과의 이미지가 재생됩니다. 즉, 우리가 보는 사과는 광선이 눈에 들어와서 뇌의 신경에 찍힌 영상입니다. 이런 것이 피이테가 말하는 인과관계입니다. 이런 것을 아는 의식은 위에서 말한 일반적인 의식입니다. 이런 의식을 피이테는 지성, 즉 인텔러전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피이테에 의하면 실천적 행동 즉 추구가 이런 유한한 자아, 즉 지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실천적 욕구 즉 식욕이 사과라는 대상을 인식하게 합니다. 실천편은 이처럼 욕구의 기능을 탐구합니다. 그래서 피이테는 추구 없이는 대상이 없다. 262 혹은 추구 없이는 반성이 없다라는 명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는 보통 상식과는 다르게 보입니다. 보통은 사과가 있기 때문에 이를 먹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피이테는 그와 반대로 먹고 싶어 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있다는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위에서 말한 추구 없이는 대상도 없다는 명제의 숨은 의도입니다. 추구 없이는 반성이 없다는 명제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됩니다. 반성은 여기서 그냥 인식 혹은 지식을 의미합니다. 보통 지식은 역시 외부의 사물 혹은 현실에 대한 알을 말하는데, 이 역시 그런 지식을 추구하는 원인에 의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욕망이 먼저고 대상이나 지식은 그 다음에 온다는 사상입니다. 추구 혹은 실천적 욕망은 또 다른 말로 그냥 의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지의 분석이 실천편의 과제입니다. 의지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위에서 말한 것처럼 1. 추구 2. 충동 3. 동경 등의 단계를 통하여 발전합니다. 실천 곧 윤리적 행동은 지성이 기반입니다.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세상 즉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일상적인 세계는 우선 실천과 행동의 무대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에 대한 지식은 욕망과 도덕 등 인간의 실천적인 의지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실천적 자아를 피이테는 자기 복귀하는 자아, 즉 독일어로는 데스인 SICH, SELBSTGURUICKGEHEND, 이치라는 말을 씁니다. 실천의 현장에서 우리는 벌써 자기 복귀적 자아를 출발점으로 시작합니다. 자기 복귀적인 자아는 순수한 자아이며 절대 자아와 같은 말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대상적 자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부로 뻗어가는 자아입니다. 이를 객관적 자아라고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복귀적 자아는 무한하고 변화가 없고 대상적 자아는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구는 이 두 가지 자아를 통합한 개념입니다. 양자는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자아 중에서 당연히 자기 복귀적 자아가 우선입니다. 피이테의 철학은 항상 이런 모순이 숨어 있습니다. 추구 역시 이런 구조를 가집니다. 실천적 자아는 추구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추구는 울타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추구는 울타리와 부딪힙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지라고 했습니다. 피이테에 의하면 추구 개념 속에는 원론적으로 울타리 혹은 저지 개념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추구는 울타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누가 울타리를 제거해버린다면 추구는 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의식, 즉 당위성 SOLLEN의 의식은 처음부터 울타리 혹은 방해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욕구도 채우고 또 올바른 행동도 추구합니다. 욕구를 채우든지 혹은 올바른 행동을 하든지 이런 노력 즉 추구는 무한한 전진을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런 무한한 노력은 그 울타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울타리를 넘어 서려고 하는 것이 추구입니다. 그리고 무한한 노력을 하게 만드는 궁극적인 원인은 절대자아입니다. 추구는 이런 절대자아의 실현을 위한 노력입니다. 칸트는 욕구나 충동 혹은 습관성 등은 도덕적인 의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이테는 욕구, 충동, 도덕 등을 점진적인 과정으로 봅니다. 실천적 지식학의 기반이 되는 것은 칸트의 윤리학 외에 스피노자의 윤리학입니다. 아래의 인용문이 피이테의 실천 철학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스피노자의 윤리학의 일부입니다. 피이테의 윤리학의 고유한 개념인 추구와 저지 개념을 알기 위해서 우선 스피노자에 대한 글을 보겠습니다. 모든 개별적 존재가 존재자로서 스스로의 위치를 관철하고자 한다는 것은 스피노자에 의하면 그 타고난 본성과 일치하는 것이다. 특히 인간도 이와 같은 노력을 경주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타자와 충돌을 빚게 된다. 즉 한편으로는 여타의 존재에 작용을 가함으로써 활동적 능동적 기능을 발휘하고 또 다른 면에서는 개별적 존재로부터 영향을 받음으로써 고뇌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수동적 입장에 있다. 여기서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본능이 충족되면 기쁨이 따르고 반대로 이것이 저지될 때에는 슬픔이 따른다. 이 모든 인간의 행동과 고뇌, 사랑과 미움,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주위의 갖가지 물체와 연관될 수밖에 없이 만드는 모든 정념은 마치 자연의 필연성에 비길 만한 한치의 착오도 없이 일관된 모습을 지니고 나타난다. 세계철학사 학권 71. 여기 나타난 욕구하는 행동과 그 반대인 수동적인 고뇌, 특히 저지의 사상이 피이테에게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본능이 충족되면 기쁨이 따르고 반대로 이것이 저지될 때에는 슬픔이 따른다라는 문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생명의 보존을 위한 나의 활동이 성취되면 나는 기쁘고 그렇지 못하고 이것이 저지되면 슬픔이 따릅니다.
그런데 피이테는 욕망이 충족되면 욕망은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이테는 이런 자연적인 욕망 외에 철학적인 욕망 개념을 상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추구입니다. 순수하고 자신으로 복귀하는 자아의 활동은 하나의 가능한 대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추구이다. 본문 261. 여기서는 순수 자아는 자신으로 복귀한다고 하는 새로운 규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식학의 제1원리는 자아는 스스로의 존재를 정립한다였습니다. 실천편에서는 자아는 순수하고 무한하고 자기 복귀한다로 바뀝니다. 자기 복귀 즉 영어로 self-reflexion 이란 reflexion 단어의 어원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reflexion은 반사, 반영, 숙고, 반성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론편에서 반성 즉 reflexion은 실은 철학적 관찰의 뜻이었습니다. 사행과 대립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천편에서 reflexion은 자기로 돌아선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런 순수자, 즉 자기 복귀하는 자아는 때로 자기로 복귀하지 않고 대상과 관련성을 맺게 됩니다. 바로 이런 자아를 추구라고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실천적 추구는 대상을 정립합니다. 이때 대상이란 지성적 대상 즉 눈에 보이는 사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대상에 대한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피이테는 후자의 대상을 중시합니다. 그것도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세계관 같은 거대한 지식의 체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주로 스피노자의 합리주의 철학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피이테 당시 독일에서는 야콥이라는 철학자가 스피노자의 철학을 소개하면서 이것이 가장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철학이다. 그러나 이 철학은 무신론, 숙명론으로 빠지는 철학이다라고 하여 독일의 지성계를 울렸습니다. 피이테는 이런 맥락에서 자신의 실천 중심의 철학이 인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신념을 가집니다. 피이테에 의하면 이성 중심의 철학, 합리성 중심의 사상 체계는 숙명론으로 귀결이 된다 즉 그런 철학 체계는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도리어 운명론으로 빠지게 한다는 신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행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으로 규정된 스피노자의 저지 개념 혹은 방해 개념이 오히려 자유를 가능케 하는 존재론적인 구조에 기여하게 됩니다. 즉 저지나 울타리 개념이 욕망 즉 추구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자유 역시 사라집니다. 욕망 역시 사라집니다. 그 이유는 저지와 울타리가 있어야 욕망과 자유는 나타납니다. 즉 욕망이 채워지고 추구가 만족되면 욕망과 추구는 불필요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우리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사라지면 부유한 사람도 사라진다는 논리와 똑같습니다. 즉 가난이 있어야 부유가 있고 불행이 있어야 행복이 있습니다. 즉 어떤 존재는 그 반대 개념에 의존합니다. 하나의 변증법적인 논리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또한 위에서 말한 상호작용 혹은 상호규정의 논리와 같습니다. 추구와 저지의 관계는 지식학의 이론편에 있어서 자아와 비아의 관계와 똑같습니다. 저지와 울타리 역시 현실적인 사물이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선험적인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물론 욕구, 충동과 그 저지, 방해 등의 개념들이 스피노자와 유사하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피이테는 이를 통해서 실천적 자아의 논리적인 구조를 밝히고자 한 것입니다. L 충동 개념 마이너스 추구의 특정화. 추구의식은 자신이 무한한 순수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 타자 혹은 대상을 정립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유한한 자아와 무한한 자아를 결합시키려는 추구의식은 자체 내에서 모순을 발견합니다. 모순의 해결이 다른 모순을 낳는다는 피이테 사상이 다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의식이 형성됩니다. 추구는 충동으로 고양됩니다. 추구하는 의식은 대상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인과성의 개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즉 의식이 외물에 의해서 자극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경험 즉 익스피리언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관념론은 이런 원인을 내부에서 찾습니다. 인과성 개념이 인식에 적용될 때 보통 인식의 원인이 나의 밖에 있고 인식의 결과가 나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세상에 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이는 그러나 피이테식으로 말해서 비아가 자아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이런 모순을 피하기 위하여 나타난 추구의식은 한편 순수한 의식의 자기 복귀로 규정하고 다른 한편 대상의식으로 나타나 저지와 울타리 개념에 의해서 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구를 방해하는 대상으로서의 추구는
이제 반대 추구라고 표현됩니다. 즉, 자기 복귀하는 순수의식과 밖으로 나가는 대상의식이 추구의식 안에서 이제는 대립자들의 결투로 나타납니다. 즉, 자아와 비아의 대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추구의식은 지향되고 이번에는 충동 혹은 충동의식으로 모습을 바꿉니다. 충동은 영어로는 드라이브 혹은 임펄스이고 독일어로는 트립 즉 TRIB입니다. 충동은 보통은 자연적인 돌발 예를 들어 공격, 분노, 본능 등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칸트에 있어서는 본능과 충동을 억제하는 것이 윤리적인 행위였습니다. 피에테의 실천 철학에 있어서 충동 역시 추구의 일종입니다. 단 추구가 추상적이라면 충동은 구체적인 감각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충동은 힘의 개념을 포함합니다. 추구가 무가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추구로 한정될 때 이를 충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동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추구가 욕망처럼 일반적인 의지를 말한다면 충동은 달다는 맛의 지식과 그 감각, 즉 혀로 단 것을 맛보고 느끼는 경우처럼 구체적인 느낌을 표현합니다. 이런 면에서 충동은 힘의 느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피에테는 힘의 느낌은 생명의 원리이다. 그것은 죽음으로부터 삶으로의 이행이다. 296라고 합니다. 생명 없는 물체도 힘은 있지만 자기 느낌은 없습니다. 자기 느낌은 자기 감각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단맛을 직접 혀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 감각은 오직 나의 신체 즉 감각기관과 신경세포의 수용성을 말합니다. 이를 피에테는 자기 느낌 즉 독일어로 젤프스트 게필, SELBSTGEFUEHL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충동은 자기 외에 어떤 것을 작용시킨다는 뜻이 있습니다. 충동은 추구보다 더 구체적으로 타자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영향력이 있습니다. 즉 충동은 모든 물체에 작용을 합니다. 이때 충동은 힘이라고 합니다. 추구와 마찬가지로 충동 역시 그 뿌리는 절대자아입니다. 그리고 충동은 인간이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성욕의 충동 등은 아주 명쾌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충동은 강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나도 싫어하는 나의 강한 충동은 나에게 강제의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따라서 충동은 강제와 무능감직할 수 없다는 감정을 유발합니다. 또 충동이 방해를 받을 때 우리는 자연히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자아는 이런 방해를 넘어서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은 인식할 때 반성이 성립합니다. 반성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강제와 무능의 인식입니다. 즉 충동은 다시 반성을 유발합니다. 이를 피에테는 충동 즉 TRIB이란 스스로를 산출하는 추구이다. 즉 STRIBN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287 충동은 그만큼 자발적인 힘이 크다는 말입니다. 위의 단맛의 경우처럼 구체적으로 감각 기능을 통해서 충동이 산출됩니다. 그래서 피에테는 충동을 통해서는 자아는 무한히 밖으로 뻗어나간다. 반성을 통해서 그것은 억류되어진다. 스스로 정지한다 라고 합니다. 289. 이처럼 충동과 반성이 만나면 불가능이 발생합니다. 반성이 충동을 저지합니다. 이런 불가능의 감정을 느낌, 필링이라고 합니다. 이때 반성은 앞에서 말한 저지, ANSTOSS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타자에 의해서 저지를 당한 충동은 강제와 불가능의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상태를 느낌, 필링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충동의 개념을 피에테는 물질들 간의 충동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탄력성이 있는 공어가 반대편에서 굴러오는 물체비에 의해서 눌러 찌그러뜨려진다고 합시다. 이때 찌그러지는 공어는 힘이 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힘은 그 속에서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발현되며 따라서 내부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92. 여기서 힘은 자신의 내부에 있으나 동시에 자신에 대해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에 머물러 있는 것이 동시에 발현 즉 외화시키고 있습니다. 즉 힘이 운동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설명은 현대 물리학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처럼 힘과 그 발현 외화라는 현상이 철학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를 피에테는 자신에 대한 인과율의 적용이라는 현상으로 파악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피에테는 추구 ANSTOSS와 충동 TRIEB로 개념화했습니다. 충동은 이처럼 스스로를 산출하는 힘이 있습니다. 충동으로서 자아의 근본적인 추구는 그 자신 속에서 근거지워지는 충동 속에서 고찰될 때
이상적이며 동시에 실제적이다 294. 이상적인 충동은 표상적인 충동이라고 하며 이것이 최초의 그리고 최고의 충동입니다. 표상의 충동을 통해서 자아는 최초로 지성, 즉 인텔러전스가 됩니다. 표상이란 간단히 말해서 생각과 사고 그리고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 표상 능력 또는 지식의 능력이 충동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상 아이들과 실제를 잃은 지식과 행동의 관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상은 도덕 법칙을 말하고 실제는 인간의 본능, 즉 자기 보존의 본능과 그에 관련된 여러 행위를 말합니다. 인간은 자연적인 충동을 본질로 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인간은 스스로의 보존을 위하여 노력을 합니다. 양자의 대립에 도덕성이 존재합니다. 이성은 나에게 의무를 강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본능과 습성은 이를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약속을 지키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과 실제가 불일치합니다. 이상과 실제는 달리 말해서 이성과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피노자의 형이상학은 자연주의 윤리학을 내포합니다. 즉, 인간이 자신의 본능과 충동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 상대방의 공격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칸트의 실천 철학은 이성과 감성의 대립을 극복하고 오직 옳은 일만이 도덕적이라고 가르칩니다. 자신의 욕구나 충동 혹은 습관성을 극복하고 도덕 법칙에 순응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피이테의 실천 철학은 칸트의 이원주의 윤리학을 벗어납니다. 그의 윤리학은 오히려 스피노자와 비슷합니다. 즉 충동 즉 본능적 행위에서 이성과 자연이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학 실천편의 개념들이 모두 감정적인 것들입니다. 즉 추구, 충동, 동경 등입니다. 칸트라면 도덕의 영역에서 저급한 기능들이 실천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스피노자의 경우 자신의 윤리학이 상식과 너무 달라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즉 도덕은 본능을 극복하고 선을 따르는 일이라는 일반적인 지식과 스피노자의 자연적 형이상학은 다릅니다. 그래서 스피노자도 도덕 행위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즉 도덕적 가치는 그 자체로서는 무의미하지만 실용적인 가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조건적으로 도덕 행위를 한다는 것은 곧 인간으로서의 본연의 법칙을 따른다는 것과 같다. 세계 철학사 학권 73. 그러나 스피노자와 반대로 피에테는 도덕은 자연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아의 법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인간에게는 자유가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인간의 자유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산출하고 인간을 고양시킵니다. 이를 피에테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자연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즉 자연법을 따르는 결과를 통해서가 아니라 절대적인 자유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이성으로 고양한다. 298. 지식학에 따르면 표상의 충동을 통해서 이론이 실천에 종속됩니다. 표상은 사고 내지 인식을 말하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 충동을 통해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표상의 세계는 또한 과학과 지식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과학과 지식마저 피이테에 의하면 충동 즉 의지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다소 상식을 벗어나 보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리 역시 이와 유사합니다. 즉 실천 이성의 이론, 이성에 대한 우월성이 드디어 확립이 됩니다. 즉 표상 기능이 충동에서 만들어집니다. 충동은 실천적입니다. 충동에서 표상이 나옵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행동과 의지가 표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295. 따라서 충동의 원리 때문에 숙명론이 극복됩니다. 이는 실제로 인간이 자유롭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원리가 인간에게는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충동은 자연적인 충동 혹은 이기적인 충동이 아니라 이성적인 충동입니다. 스피노자와 피에테는 같은 단어를 쓰도 반대로 씁니다. 그러나 이런 충동 개념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있습니다. 동물이 가지는 자기의식을 피에테는 자기 느낌이라고 합니다. 자기 느낌은 또 힘의 느낌이라고도 합니다. 힘의 느낌이 생물과 무생물을 가르는 기준이며 삶과 죽음의 분리선입니다. 충동은 느껴집니다. 느끼는 자아는 자신의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 느끼는 자아는 절대적인 자아로 규정됩니다. 여기서 충동은 본능적인 충동이 아니라 자유의 충동 혹은 이성적인 충동입니다. 동경의 등장. 위에서 실천적 의식은 충동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충동은 단순한 본능이나 욕망이 아니라 절대 자아를 느끼는 단계의 충동입니다. 인간의 의식은 아직 완전한 의식이나 이성이 아니라 느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피이테는 2단계의 의식을 자기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동경은 자기 속에 있는 추구의 독자적인 외화라고 합니다. 위에서 우리는 추구와 저지 개념을 배웠습니다. 추구의 한 요소인 저지를 독자적으로 살아있는 실체로 파악할 때 동경이 등장합니다. 위에서 외화 개념을 언급했습니다. 자아가 자신을 버리는 것이 소외이고 외화였습니다. 추구 즉 실천적 행동의 추구는 반대 추구를 유발했습니다. 즉 저지와 방해의 작용을 말합니다. 이런 기능이 자아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런 추구의 외화가 동경입니다. 결국 저지와 울타리를 넘어서서 실천적인 모든 법칙을 산출하는 행위가 동경입니다. 동경은 모든 실천 법칙의 수레이다라고 합니다. 304. 이는 다시 말해서 실천의 법칙을 타자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마치 물 자체를 설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완전한 타자, 즉 물 자체를 인정하고 자신은 텅 빈 것처럼 간주하는 의식이 동경입니다. 여기서 타자는 칸트 철학을 암시합니다. 위에서 말한 물자체 개념은 다른 데서는 누메논이라고 합니다. 물자체, 독일어 딩엔 SICH, 영어식 -in -셀프 또는 누메논 NOUMENON은 칸트 철학의 기본 개념으로 감각의 사용과 독립적으로 알 수 있는 사물 또는 사건을 말한다. 물자체 즉 누메논과 대비되는 개념은 현상 즉 페노메논 퍼나머난이다. 즉슨 플라톤 철학과 비교하자면 물자체는 이데아에 해당한다. 위키백과 이런 물자체 혹은 누메논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동경입니다. 피이테의 용어로는 자아가 자신 밖의 실제성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자신 밖의 실제성은 다름 아닌 물자체입니다. 물자체는 진선미를 갖춘 최고의 완성으로 보아야 합니다.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신적인 존재가 우리 안에 절대자아로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자아가 동경을 느끼면 그는 자신이 빈곤하며 텅 빈 것처럼 느낍니다. 이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내 것이 아니며 따라서 나는 그것을 그리워하는 상태가 바로 동경이라는 의식입니다. 동경 속에서 관념성과 실제성을 행한 충동이 내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동경은 모든 실천적 행동의 근본이 됩니다. 즉 절대적인 가치가 내게 없다는 느낌, 기분 때문에 인간은 끝없이 윤리적이고 선한 행동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물자체 혹은 본질 즉 페노메논이 절대자아임을 아는 것이 철학의 완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피이테는 그까지는 가지 못하고 그 전 단계, 즉 절대타자를 최고로 존중하는 의식의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데아 역시 절대자아 외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천 철학은 절대자아를 절대타자로 간주하고 이를 그리워하면 무한히 도덕적인 충동을 발휘하는데 그 완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베를린 시대의 피이테는 나폴레옹이 독일을 침략한 시대에 독일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유명한 연설, 독일 국민에게 고함을 외친 사람으로 단연 유명합니다. 즉 피이테는 철학자로서보다는 애국지사로, 정치가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민족주의의 시작은 피이테가 1878년에 나폴레옹 치하의 베를린에서 행한 강연인 독일 국민에게 고함에 사상적 기원을 두고 있다고 말하기도 할 정도로 근현대 민족주의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에서도 단재 신채호 선생은 피이테의 철학에 근거하여 민족의 영원성을 외쳤습니다. 그는 조선 상고사의 첫머리에서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는 피이테 철학을 응용한 것입니다. 피이테는 이 연설을 통해 독일 민족을 정의하고 독일 민족이 처한 현재의 상황, 즉 분열되고 외세에 의해 정복되어 있는 상황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며 극복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피이테에 따르면 독일인을 다른 게르만 민족들과 구분지어주고 독일인이 가진 우월함의 기반이 되는 것은 바로 언어 즉 독일어입니다. 민족은 고유의 언어를 통해 만들어지고 이러한 언어는 민족의 발전을 통해 같이 성장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책에서 그는 독일이 나폴레옹 전쟁에서 프랑스에게 패배한 근본적인 원인은 이기심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 교육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